예, 이번 학기 처음으로 제가 보강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3월 달엔 제가 출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4월부터 좀 출장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강 수업은 대면 보강 수업 일자도 지정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같이 어,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대면 보강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시간표를 보니까 전부 저녁 시간밖에, 평일에는 저녁 시간밖에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뭐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장의 지각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광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광고에 있어서 학습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학습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이론들의 내용이 뭔지는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습 이론을 우리가 뭐가 있다는 정도로는 살펴봤는데, 그 학습 이론들 각각을 다 깊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론 학습 전공하지 않은 타 전공 학생들은 좀 참고로 그런 책들 찾아보시는 게 좋을. 일단 학습 개발하고요. 대학의 학습 이론이 이제 어떻게 활용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목차를 학습의 원리 이렇게 큰 행동학 그 행동학습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현적 조건화, 조건화 할 겁니다. 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라고 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모방학습이다, 또는 대리학습, 관찰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이 학습 원리가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학습의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과연 학습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 특히 심리학에서의 학습이라는 것의 의미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습이라는 게, 심리학에서의 학습은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학습한다라 그러면 스터디를 떠올리죠. 스터디. 근데 여기서는 스터디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스터디도 뭐 몰랐던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변화되는 되는 것이라고 보면 학습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뭐 동일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학습은 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그냥 잠깐 동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일시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물이나 질병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약물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학습이 일어났다라고 보지 않아요. 약물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 거죠. 또 병이 걸려서 질병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도 학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상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 그러니까 한번 변하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변화를 학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학습된 것이 항상 행동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잠재되어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행동으로 유발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잠재된 것이에요. 잠재학습이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는 것에 우리 심리학적인 정의는 과거 경험의 결과로 생긴 행동 또는 정신 과정상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다. 이게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의 학습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단순한 학습 유형을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학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뭐 연결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association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건과 다른 한 사건을 연합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심리학에서의 학습이라는 원리가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래서 광고 심리학에서의 학습은 뭘 얘기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행동을 심어주는 과정이다. 그게 사실은 이제 광고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생각지 못했던 거,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나 행동을 심어주는 과정이 바로 이제 학습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비교적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상의 변화. 이런 부분을 또 역시 광고가 일부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소비자, 학습자가 직접 겪지 않고 관찰과 또는 간접적 또는 대리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꼭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TV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학습이 일어나죠. 그게 학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학습, 사회학습, 관찰학습, 모방학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광고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의식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광고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죠. 광고의 힘인데 그 광고 안에 숨어 있는 원천적인 기본적인 힘은 바로 이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제품을 왜 구매해야겠다는 명확한 의식이 없이도 저절로 그냥 구매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왜 구매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사게 되는 거.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 습관적인 구매도 그렇고 또 충동적인 구매도 그렇고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냥 사는 경우죠. 그냥 갑자기 불현듯 이게 사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광고에서 봤나 하면서 또 그 제품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또한 학습을 통해서 특정 브랜드를 보면 행복해지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특정 브랜드를 한번 사보게 된다. 구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광고의 학습의 원리가 다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들 때는 이 학습 원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적용할 수 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정교하게 이런 학습의 원리를 광고에 잘 반영시켜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효과가 좋은 학습 효과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광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의 원리에서 여기서 이제 러닝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습, 러닝이다. 학습, 러닝. 경험이나 정보의 노출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바로 일어나야 돼요.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경험이나 정보의 노출로 나타나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목표 지향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적응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학습에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정보 메시지로서 역할을 한다. 당연히 이제 그 광고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게 바로 그 상표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정보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에는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라고 볼 수 있죠. 행동학습. 그리고 이 행동학습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학습이라는 게. 그리고 인지학습.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 이론에서 이 유형별로 각각 학습 이론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겠죠. 행동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학습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자극이 작용을 해서 그거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학습을 일으키는 작동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적 조건화. 뭐 우리는 이건 우리 심리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용어죠. 고전적 조건 형성,
고전 조건화,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모델, 음악과 브랜드를 연합시킨다. 쫙 지워진다. 쫙 지워져서 연결시킨다. 연합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비자에게 학습되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광고에서. 조작적 조건화라는 것도 연합학습, 행동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소비 행동이 그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 행동에 따르는 보상이나 처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가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으면 그거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게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한 피드백이 향후 소비 행동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학습이라는 거는 또 역시 우리가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유기체의 내적인 인지기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유기체의 내적인 인지기제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는 제품 정보를 습득, 처리하고 기존의 지식과 신념에 통합하는 능동적 학습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이 행동학습이라는 것에서는 사실은 고전적 조건 형성도 그렇고 조작적 조건 형성도 그렇고 사실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인지학습은 그런 수동적인 형태의 학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형태의 학습 과정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인지학습입니다. 잠재적으로 강화에 대한 이제 기대라는 것이 형성돼요. 그리고 동기도 작동을 시키게 되죠. 강화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하면 강화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기대, expectation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 게 바로 이제 학습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어른이 하는 행동을, 아빠나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죠, 아이들은. 그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애들 앞에서는 숭늉도 못 마신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모방학습이에요. 관찰학습이고. 그래서 이제 TV에서 나오는 사람의 어떤 그 범죄 행위를 보고 따라하게 되면 모방범죄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것도 이제 학습되어진 거죠. 그래서 관찰학습, 대리학습은 이제 vicarious learning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델링, 모델학습, 모방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동이 TV에서 본 폭력적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모방하는 것을 사회학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에 어떻게 보면 범주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하나에 따르는 이제 이론들이 또 구분되어지죠. 우선 행동학습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고전적 조건 형성, 고전 조건화라고 하는 클래시컬 컨디셔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파블로프의 개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바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학습 이론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라고 할까요? 이론을 아무튼 제시한 사람이 파블로프예요. 러시아의 생리학자이자
의학자인 사람이 바로 이 학습 원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한테 먹이라는 건 뭐예요? 고기 덩어리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개는 이 고기 덩어리를 보면 무조건 침을 흘리죠. 무조건 침샘에 고이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맛있는 뭐 음식을 보면 꿀꺽하고 침이 넘어가고 침이 자연스럽게 뭐 내가 야 침샘에서 침이 흘러나와라 라고 명령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자극이라고 해요. 무조건 자극. 그죠?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무조건 자극인 먹이, 고깃덩어리에 의해서 침 흘림 반응이 나타나는 걸 무조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연히 이 파블로프가 이 무조건 자극인 먹이를 그 개 앞에 제시를 하면서 전혀 종소리 같은 거는 개가 들어도 침을 흘리는 게 아니죠. 그냥 종소리 들었을 때 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중립적인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립적인 자극이라고 하는 종소리를 울려줍니다. 고깃덩어리인 먹이를 제시하면서 중립자극인 종소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극이 바로 중립자극이에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울려주고 뭐 무조건 자극인 먹이, 고깃덩어리를 당연히 개가 보니까 이때도 역시 무조건 반응을 또 그대로 보이겠죠. 침 흘리는 반응이에요. 그죠? 침 흘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고 났다가 이제는 먹이는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깃덩어리를 개 앞에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종소리만 울려주는 거예요. 조건 자극이었던 종소리만 울려줬더니 종소리를 울렸는데도 개가 침을 흘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먹이는 지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고깃덩어리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소리만 딸랑딸랑 울려줬는데 그때 개가 침을 흘리는 반응은 바로 조건화된 반응이다. 그죠? 조건화된 반응이에요.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진 종소리, 그 조건 자극이 결국은 무조건 자극으로의 역할을 하면서 침 흘리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소리만 듣고도 침 흘리는 반응은 조건 반응이죠. 그죠? 이게 바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발견이고 학습 이론으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정말 새로운 우리 심리학의 이 학습 이론을 맨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한 사람이 파블로프라는 학자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 파블로프의 이 개 실험은 원래는 침샘 연구를 하려고 생리학자이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침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그런 실험을 이제 세팅을 해놓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학습 심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으로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라는 원리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인 파블로프의 실험 그 원리를 소비자 행동에다가 그대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 행동에다가. 광고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멋진 배경이나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건 뭐 누구나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즐거운 음악을 듣고 그러면
멋진 배경이 보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는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반응을 보이죠. 기분 좋은 무조건 반응을 보여요. 그죠? 근데 이러한 그 무조건 자극인 즐거운 음악이나 멋진 배경과 함께 중립자극이었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 뭐 어떤 제품일 수도 있고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그것을 계속 짝지워 주는 거예요. 즉 멋진 배경에다가 그 제품을 딱하니 갖다 놔요. 멋진 배경과 어울리게끔. 그리고 즐거운 음악도 같이 백그라운드 뮤직이다, BGM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같이 음악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CM송이다, 그죠? CF에 나오는 음악이다. 그래서 CM송으로도 꽤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되는 노래들이 꽤 많죠. 그죠? 요즘은 그렇게 CM송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광고에 그런 CM송이 곁들여진 광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팔지 않는 음료일 거예요. 근데 그런 음료 관련된 광고에서도 CM송이 꽤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즐거운 음악이나 멋진 배경과 함께 중립자극인 제품을 짝지워 주면 기분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그 즐거운 음악이나 멋진 배경 때문에 즐거운 기분 좋음이 나타나요. 그것도 역시 무조건 반응이죠. 그때는. 근데 이제는 그런 광고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 자극인 제품을 딱 제시했는데 그 제품을 보니까 그 음악이 생각나고 그 멋진 배경이 떠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기분 좋은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제품이. 그건 바로 조건 반응이죠. 조건 자극에 의한 반응이에요. 이게 바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가 그대로 광고에 적용된 예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광고들을 접하고 있는 광고들 중에 아마도 거의 모든 광고가 다 이 원리를 다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꼭 이렇게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광고도 있겠지만 한 적어도 80% 이상은 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광고 효과가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태도, 소비자의 태도 형성을 시켜주고 호감을 일으켜주고 그 광고로 인해서 형성된 소비자 태도가 호감도가 브랜드에도 형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가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1단계는 바로 음식, 고기 덩어리였죠.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1단계. 또 음식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면서 종소리를 울려주는 건 바로 조건 자극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 나타나는 침 흘린 반응은 또 역시 무조건 반응, 고기 덩어리를 보고 흘리는 반응이었죠. 근데 음식을 제시하지 않고 고기 덩어리를 제시하지 않고 종소리만 울려줬는데도 걔는 침을 흘려요. 이게 바로 조건 반응이다. 광고에 그대로 적용한 예가 우리 교재에도 요 아웃백 스테이크 광고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이게 다 그 메뉴와 관련된 것들을 연상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웃백 스테이크의 메뉴들이 거기서 연결되고 떠오르게 되고 생각나서 아웃백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광고에 적용한 겁니다. 일단 모델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모델들이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죠? 보통 모델을 그래서 유명 모델을 쓰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 모델을 보면 호의적인 평가가 일어나고 기분 좋아요. 무조건 반응이죠. 근데 그 모델과 상표를 또 짝지어주는 거죠. 광고를 통해서. 그죠? 어떤 모델이 등장하고 거기에 브랜드, 그죠? 그 모델이 그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서 뭐 이거 참 좋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 결국은 또 역시 그 모델에 의해서 무조건 반응인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 모델이 안 보이고 상표만 보더라도 호의적인 평가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조건 반응이죠. 이렇게 많은 광고들이 이 기본적인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광고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광고들 한번 보시면 다 그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고전적 조건화의 어떤 실증적인 연구를 한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언이라는 학자가 1982년도니까 꽤나 오래되죠.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그 고전적 조건화를 소비자 행동에 적용했던 연구예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런가. 그래서 이제 함께 제시된 볼펜, 좋아하는 음악과, 그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제시된 볼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싫어하는 음악과 함께 제시되지 않은 볼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께 제시되지 않은 볼펜, 그 좋아하는 음악과 싫어하는 음악과 함께 제시되면 선택하는, 좋아하는 음악과 제시된 거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음악과 함께 제시된 볼펜은 선택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싫어하는 음악과 함께 제시되지 않은 볼펜을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음악의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죠? 그 외의 실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자극인 상표를 그냥 보여준 집단과 아름다운 바다 장면과 연합해서 보여준 집단의 상표 선호도를 비교했더니 이 아름다운 바다 장면과 함께 보여준 상표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더라. 이거는 아마 쉽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연구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우리 인간들한테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발생하려면, 이루어지려면,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자극 특성이 이런 경우에 더 잘 발생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극이 강할수록 조건화는 더
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극이에요. 그죠? 본능적으로 맛있는 거 보면 침을 막 흘리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주 멋있는 남자나 여자가 지나가면, 특히 멋있는 여자가 지나갈 때 남자들은 고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시선이. 그죠? 근데 이제 뭐 여성분들도 아마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조금 돌아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 대놓고 막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막 의식적으로 좀 안 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냥 그런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조건 형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이 강할수록 훨씬 조건화는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간에 서로 관련성이 높을수록 또 역시 조건화가 잘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 멋진 배경과 잘 어울리는 어떤 브랜드, 제품이라면 훨씬 더 조건 형성이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 반복 노출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연합 강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연합 강도라는 게 이제 짝지워질 때의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복 노출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번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반복 노출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연합 강도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자극간 제시 간격이 짧을수록 조건화가 잘 됩니다. 제시 간격이.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인 고기 덩어리하고 종소리.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를 딱 제시해 놓고 걔가 그걸 보고 막 침을 흘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종소리를 들려주고 나면 형성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종소리만 들려줬을 때 침을 흘리는 강도가 되게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고기 덩어리하고 거의 동시에 종소리를 같이 울려줘요. 그 동시에. 그러면 훨씬 더 조건화가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극 제시 간격이 4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소고라는 현상도 있죠. 소고라는 현상. 그죠? 소고라는 현상은 뭘 보고 소고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고는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즉 무조건 자극 없이 그냥 고기 덩어리를 제시하지 않고 종소리만 계속 울릴 때 처음에는 걔가 침을 흘리는데 어느 순간 침을 더 이상 흘리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조건화가 사라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생각하면 종을 울리고 고기 덩어리를 제공하면서 보여주면서 종소리를 울리고 같이 막 울렸을 때 얘가 침을 막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 덩어리 이제 없이 종소리만 막 또 들려주면 처음에는 걔가 막 침을 흘려요. 근데 어느 순간 고기가 안 나와. 고기가 나올 거라고 얘는 예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내가 속았구나. 고기가 안 나오네. 침이 딱 끊어지더라는 거죠. 종소리만 계속 울릴 경우에. 그죠? 그게 소고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 억제다라는 얘기는 제품에 대한 사전 경험이 많을수록 조건 형성이 사실은 잘 발생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면 오히려 조건 형성이 잘 일어날 수 있는데 경험이
오히려 많을수록 조건 형성은 잘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잠재적 억제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조건 형성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거예요. 조건 형성 전에 치약 브랜드를 미리 여러 번 보여준 후에 조건 형성을 시키고 다른 집단에게는 곧바로 조건 형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노출 집단의 치약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통제 집단의 선호도보다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미리 사전에 그런 거를 접한 사람들에 대한 그 선호도가 아무래도 그 기존 제품보다는 신제품의 경우에서 더 효과적인 형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본 것일 수가 있어요. 익숙하고, 그죠? 어떤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는 호기심과 뉴니스라는 거에 대한 신기함이라는 것 때문에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거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전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조건 형성은 잘 발생하지 않아. 이미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특성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광고에 사용되는 무조건 자극은 소비자의 욕구 특성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자극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 중에서 특히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자극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적 소구 광고가 많은 이유가 우리 인간은 그런 성적인 자극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본능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그런 부분이 일단 작용하고 있다. 무조건 자극의 특성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성공한 CEO는 성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자극하지만 사실 그건 어린아이에게는 없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인지적 과정에 개입이 없는 감정 조건화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특성 중에서 인지적인 과정에 개입이 없는 건 뭘 얘기하냐면 광고는 대부분 그 소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죠?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비자의 기억 속의 모델, 배경음악 등과 상표를 연합시키는 조건 형성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의도한 바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지적 과정의 개입이 작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바로 감정적인 조건 형성이 일어나고 있는 게 다반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건 뭐예요? 생각하고 내가 이게 좋은가 싫은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처리하고 막 그런 과정이 인지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 인지적인 과정에 개입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감정 조건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 관여가 낮을 때 더 효과적으로 형성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관여도가 낮은 경우가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죠? 막 그거에 내가 중요하니까 막 신경 써서
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발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관여일 때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주요 특징과 현상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그 다음 교작 조건화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좀 올려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쪽지를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쪽지보다 이제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생들도 뭐 그 질문 내용을 또 볼 수도 있고요. 답변 내용하고 함께.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렇게 해서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